인비저블맨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투명인간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원작 투명인간에서는 그리핀 박사가 투명해지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그 약물을 마셔 투명인간이 되었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즘에야 투명인간이라고 하면 짓궂은 장난과 유쾌한 상상, 그리고 관음증에 가까운 욕망을 떠올리게 되지만 원작 투명인간은 달랐습니다.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들키기 쉬운 데다가 타인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곧 고립과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거울을 봐도 자신의 모습이 비추지 않는 데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 그리핀은 점차 미쳐갑니다. 그 끝은 광기의 사륙입니다. 미치광이 살인마가 된 그리핀이 처단당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워낙 매력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에서도 자주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지 못해 완벽한 은신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보는 상상이죠. 게임에서도 투명해지거나 은신이 가능한 캐릭터는 인기가 많죠. 이 영화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셜 픽처스의 다크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설이 된 작품, 지금의 저를 잊게 만든 저의 첫 리뷰인 미이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성공은 다른 제작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DC를 비롯해서 많은 유니버스들이 탄생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와 레전더리 픽처스의 몬스터버스가 좋은 예죠. 2014년작 고질라를 시작으로 콩, 스컬 아일랜드를 거쳐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선보였고 고질라 대 콩이 준비 중이죠. 다크 유니버스는 히어로 판권이 없는 유니버셜이 자신들이 지닌 괴물들로 하나의 통합 세계관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겁니다. 미이라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니버셜의 패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이라의 톰 크루즈의 소피아 부텔라를 캐스팅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죠. 그러나 그들의 장밋빛 전망은 미이라의 커다란 실패로 보기 좋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투명인간의 조니 뎁을 쓰겠다거나 스칼렛 요한슨, 하비에르 바르뎀,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배우들로 프랑켄슈타인 등의 영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사라졌습니다. 모두 미이라 때문입니다. 미이라는 졸작이니까요. 하지만 유니버셜의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괴상한 괴물들에 대한 수요는 늘 있거든요. 히어로에 비해서는 마이너하긴 하지만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재들입니다. 저예산 공포 영화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블룸하우스가 제작을 맡은 것은 우프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업그레이드로 나름대로 세련된 감각을 선보였던 리 워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블룸하우스의 스타일로 새롭게 단장한 다크 유니버스의 투명인간은 놀랍게도 훌륭한 완성도를 선보입니다. 투명인간이라는 소재로 이 정도까지 스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죠. 애초에 다크 유니버스는 블룸하우스 같은 장르를 장르답게 만들 줄 아는 제작사와 감독이 맡아야 했습니다. 졸작에다가 톰 크루즈를 올려나 봐야 톰 크루즈 올린 졸작에 지나지 않죠. 차라리 이런 제작사와 감독에게 맡기는 것이 정답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주받을 미이라 같은 졸작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다시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요. 상상 이상으로 잘 나온 투명인간 이야기, 블룸하우스에서 만들어낸 근래 최고의 작품 인비저블맨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하죠. 영화는 세실리아가 에드리안으로부터 달아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진정제를 먹인 세실리아. 그녀가 집을 탈출하는 과정은 거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연구실과 컴퓨터들이 즐비한 곳에서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객은 에드리안이 세실리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에드리안도 치밀한 과학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뒤늦게 깨어난 에드리안이 차 유리를 부셔가며 세실리아를 잡으려 했지만 언니의 도움을 받은 세실리아는 무사히 달아나게 되고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경찰인 제임스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세실리아는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정확히는 에드리안이 감시하고 있을까봐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에드리안이 심어놓은 공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에드리안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식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세실리아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필요하면 폭력도 휘둘렀고 더 심한 짓도 했죠.
세실리아는 그의 아이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매번 피임약을 몰래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세실리아에게는 반가운 기사가 나옵니다. 시리에 빠진 에드리안이 자살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에드리안의 동생이자 변호사인 톰이 세실리아를 호출하죠. 세실리아는 에드리안이 남겼다는 유서를 읽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쨌거나 세실리아는 엄청난 자산가였던 에드리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죠.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거액의 유산, 그리고 행복도 잠시. 세실리아는 문득 집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밖에 나왔을 때 세실리아의 옆에서 누군가의 입김이 나오는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특히 세실리아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 자리를 비웠을 때 불을 피워 화재를 유도하고 칼 한 자루를 챙기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장면에서는 숨을 꾹 참게 되죠. 저는 이 장면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투명인간이 지닌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특징으로 지금껏 많은 2차 창작물은 관음증적인 욕망을 구현하거나 짓궂은 장난을 표현하는 식으로 이 특징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곧 공포의 대상입니다. 즉 귀신이라는 거죠. 무언가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다. 녀석은 나에게만 그 존재를 드러낸다. 전형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친 사람으로 몰리기에 딱 좋은 이야기죠. 연출과 아이디어도 무척 좋습니다. 음악도 훌륭합니다. 음악이 바뀌고 카메라가 순간 울컥하고 움직이는 장면에서 가슴을 죄는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카메라가 곧 투명인간의 시선이 되어 복도를 지나 세실리아의 등 뒤에 서고 위화감을 느낀 세실리아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때 이 영화가 추구하는 긴장과 공포가 그 진정한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내는 겁니다. 허공을 멍하니 보는 세실리아의 입장으로 카메라가 돌아서는 순간 관객의 입장에서는 투명인간이 지금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긴장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세실리아가 그냥 혼자서 부엌으로 걸어가기만 해도 서스펜스가 생겨납니다. 기막힌 표현이에요. 이건 귀신이나 악마를 능가하는 서스펜스입니다. 귀신이든 악마든 실체를 가지지 않은 불가해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귀신과 악마는 형체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형체를 취할 수도 있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즉 귀신은 눈앞에 보이다가도 어디론가 뿅 하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귀신이 방 안에 있다가도 어디론가 사라지면 음악이 가라앉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사람입니다. 누구나 투명인간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가라앉지 않아요. 가버렸나 보다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이니까요. 벽을 뚫고 갈 수도 없고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순간이동도 안 됩니다. 세실리아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결국 곁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확실한 물리적 실체를 가진 상태로요. 이로 인한 이야기 전개도 좋았습니다. 투명인간의 관음적인 태도도 좋았고 몰래 세실리아의 사진을 찍어서 서프라이즈라는 문구와 함께 전송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죠.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무적과도 같은 상태가 인상적입니다. 세실리아가 혼자 있을 때 세실리아에게 공격을 가하는 투명인간을 보고 있자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공격당하는 세실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저예산으로 서스펜스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실리아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사실 공포 영화의 흔한 클리셰 중 하나이긴 하죠. 주인공이 혼자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주위에서는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방식. 얼마 전 개봉한 클로젯에서도 주인공이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매스컴이 주인공을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른 공포 영화들과 인비저블맨은 여기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공포 영화의 귀신이나 악령들은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투명인간은 무척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리하게 세실리아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가장 좋았던 장면은 살인입니다. 세실리아가 언니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언니라면 세실리아의 말을 믿어줄 수 있으니까요. 사람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투명인간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 생각한 세실리아가 시끄러운 레스토랑에서 언니를 만났을 때 투명인간이 벌이는 일은 대담합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테이블 위로 칼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두 사람이 떠오른 칼을 멍하니 보고 상황을 인식하려 멈칫합니다. 뭐지?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칼이 언니의 목을 확 그어버립니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세실리아는 당혹감에 반응도 못합니다. 그리고 두둥실 칼이 움직여 세실리아의 손에 쥐어줍니다. 즉시 레스토랑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세실리아는 범행에 활용된 칼을 손에 쥔 상태. 그렇게 세실리아는 감옥으로 갑니다. 세실리아가 의심을 받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세실리아가 잘 때 세실리아의 계정으로 언니나 주변인들에게 혐오와 미움의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기만 해도 관계를 깨버릴 수 있죠. 투명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세실리아를 고립시키는데 이 과정이 앞에 언급한 살인 장면만큼 설득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납득하게 되는 겁니다. 세실리아는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의 동생이 찾아와 세실리아가 이해하지 못한 임신에 대해서도 진실을 알려줍니다. 에드리안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실리아가 먹던 피임약을 진정제로 바꿔두었던 것이죠. 이에 세실리아는 에드리안을 자극하여 아이를 줄 수 없다고 외치며 자해를 하게 되고 투명인간과 세실리아의 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병동에서 격전을 벌인 세실리아가 병원을 탈출해 제임스의 집으로 향하고 그 집에서 세실리아가 기지를 발휘해 투명인간을 죽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투명인간은 에드리안의 동생 톰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군요. 톰이 모든 일을 꾸민 거냐고요. 해석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드리안이 이미 톰을 수족처럼 부리고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즉, 정신병동에서 세실리아를 공격한 건 에드리안입니다. 그 당시 에드리안의 수트는 망가져서 모습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죠. 제가 볼 때 에드리안은 수트를 갈아입거나 수복하기 위해 저택으로 향했다고 봅니다. 대신 동생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의 집에서 습격하는 투명인간은 완벽하게 투명합니다. 물론 수트가 자기 회복 기능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분명 세실리아가 주차장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할 때만 해도 수트는 고장난 상태였어요. 즉 에드리안은 주차장에서 세실리아와 싸우다가 집으로 갔고 제임스의 집에는 톰이 나타난 것이죠. 에드리안은 톰의 죽음을 인지하고 즉시 작전을 바꿔 자기 집에서 납치된 사람을 연기한 것입니다. 에드리안은 교활하고 지능적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톰이 범인이라면 에드리안의 아이를 지우겠다고 자해하는 세실리아를 공격할 동기가 불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실리아의 복수까지 이 영화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투명인간의 캐릭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드리안의 성인 그리핀을 숨기는 것도 좋았습니다. 시작부터 에드리안 그리핀이라는 풀네임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에드리안이 투명인간이라는 걸 알아버리죠. 물론 이 영화 최대의 변수는 투명인간 수트입니다. 원작에서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인간이라는 건 일종의 저주와 같은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죠.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기에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극심한 고립감에 미쳐버리는 저주.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게 수트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든지 입고 벗을 수 있죠. 그리고 수트이기 때문에 원본 투명인간보다 훨씬 더 강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훨씬 나은 거죠. 약물 먹는 투명인간은 눈이 쌓이거나 먼지가 쌓이는 걸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 투명인간은 카메라 작동이므로 먼지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혹은 투명인간 수트를 조금 개조해서 보통 인간보다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영리한 선택이죠. 후속작을 생각하더라도 투명인간을 수트로 개발하는 것은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투명인간이 주는 깊이는 훨씬 얕아졌어요. 미치광이 과학자가 욕망에 미쳐 약물을 만들고 그 저주가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비극적 운명의 서사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능을 얻은 만큼 주제를 잃어버린 것이 이 영화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모스의 연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는 자주 보는 배우인데 이번 작품으로 영화에서도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긴장감은 물론이고 엔딩에서 보여주는 복수기와 같은 장면은 통쾌할 정도였습니다. 인비저블맨은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정도로 장르를 잘 다룰 수만 있다면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늑대인간도 보고 싶습니다. 되도록 블룸하우스 버전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DC의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아쿠아맨의 제임스 완처럼. 아니죠.
다크 유니버스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니 부활의 기적이라 해야겠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맞이한 다크 유니버스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작품이 기대됩니다. 인비저블맨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철진한 투명인간 이야기로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작품입니다. 스릴러 장르, 홈 인베이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걸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렵겠지만요. 라이넬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